안녕하세요. 65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예, 틀렸습니다. 비유동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번 보기가 틀렸고요. 2번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맞고요. 3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예, 맞습니다. 4번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과 관련 있는 계정 과목으로만 나열된 것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은 자산에 해당한다. 채권의 밑줄이 가져 있는데요. 채권은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잖아요. 1번을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제품, 단기매 매증권, 2번에 미수금 선급금, 3번에 제공품 차량 운반구, 4번에 건물 임차 보증금.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모두 자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인데요. 이 중에서 제3자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미수금,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이 기말평가 시 적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을 평가하는데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분개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영업의 비용이나 판관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회복 시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하고요.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을 하면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한다. 틀렸지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2번 보기에서 이때 충당금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할 때 가격이 하락해야 했을 경우에는 1번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분개를 하면서 매출 원가에 가산이 되고요. 가격이 회복을 하게 되면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을 해주면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네, 맞습니다.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상표권, 무형자산이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어권,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만약 영어권, 이 세 글자만 있을 경우에는 무형자산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어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어권은 무형자산이 아니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맞고, 장기 미수금, 무형자산이 아니고요. 임차 권리금, 무형자산 맞습니다. 그리고 경상 개발비는 무형자산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개수는 총 3개로 상표권, 임차 권리금,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5번을 볼까요?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아니죠?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 해당하는 거 맞죠? 2번이 답이겠네요. 그리고 3번 감자 차손 역시 자본 조정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2번 감자차익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의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네, 주 달무리는 2월 5일에 단기매매증권 1000주를 주당 만원씩 취득을 했는데요. 수수료 비용으로 50만원을 지급하였고요. 다음날 600주를 11,000원에 현금 처분하였습니다.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유가증권으로 600주를 11,000원에 처분하였습니다. 이 600주는 얼마를 주고 구입한 걸까요? 만원에 구입, 개당 주당 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주당 11,000원에 처분을 하였죠. 그럼 한 주당 1,000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자, 볼까요? 자, 글자가 작네요. 네, 한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주를) 처분을 했습니다. 얼마에 11,000원에 처분을 했죠? 그래서 11,000원에 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주당 만원을 주고 구입한 거예요. 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니까 한 주당 1,000원의 이익을 받죠? 그럼 600원 곱하기 1,000원을 하면은 얼마죠? 600원 곱하기 1,000원 하나 둘 셋 하면은 60만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비용으로 5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빼기 50만원을 하게 되면은 당기 순이익으로는 1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네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예, 달무리는 600주를 11,000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1,000원에 처분한 것은 주당 만원에 취득을 한 주식이었어요. 단기매매 증권이었어요. 그래서 11,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이것은 주당 만원에 취득한 거였으니까 주당 1,000원의 이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600주를 처분했으니까 60만원이 이익이 증가했겠죠. 그런데 수수료 비용으로 50만원을 지급하였으니까 다시 50만원을 차감하게 되면은 1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번 사채, 2번 장기차입금,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4번 유동성 장기부채. 4번이 정답이죠.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부채가 결제가 1년 이내로 돌아왔을 때 장기부채를 유동성 장기부채로 재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결산 시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자본이 과대계상된다, 비용이 과소계상된다, 부채가 과소계상된다. 뭘까요? 정답이? 자, 결산 시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문제부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붕괴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차변에 임차료 1,000원이라고 합시다. 임차료 1,000원, 100원이라고 할까요? 임차료 100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임차료 100원. 이런 붕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임차료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글자가 너무 큰가요? 자, 잠시만. 미지급 임차료는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붕괴를 했으면은 순이익이 과소계상되겠죠? 네. 자본이 과대계상될까요? 이런 붕괴를 하였다면은 순이익이 과소계상되지만은 자본은 과대계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자본도 줄어들겠죠.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2번 틀리고 비용이 과소계상될 거다. 아니죠. 이런 붕괴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늘어나니까 비용이 과소계상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붕괴를 하게 되면은 부채가 가소계상되나요? 아니죠. 부채도 증가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런 붕괴를 했을 때 순이익만 과소계상되겠네요.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결산 시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붕괴를 한번 해보고요. 이런 붕괴를 했을 때 이런 보기의 항목들이 맞는 것이 어느 것인지 틀린 것이 어느 것인지 확인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가 맞고 나머지 것들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답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붕괴를 하게 되면은 임차료가 생기면서 비용을 회계 처리하게 되니까 순이익이 가소계상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업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원가 총액이 증가하고 조업도 수준이 감소할수록 원가 총액이 감소하는 원가 행태를 나타내는 것은 1번 무슨 문제가 뭘 묻는 걸까요 이게? 조업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원가 총액이 증가하고 감소할수록 조업도가 감소할수록 원가 총액이 감소합니다. 이런 것은 고정비일까요? 변동비일까요? 네, 변동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보기 지문 중에서 변동비에 최대한 근접하게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영업사원에 지급하는 영업수당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고정비 성격이 강하고요. 생산관리자에 대한 상여금 네, 이것도 고정비에 가까울 수가 있죠. 그리고 4번 개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 투입 비용 이것이 확실히 변동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정답이 아니라 4번이 변동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고정비로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사원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영업수당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래서 고정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긴 거였는데요. 4번을 읽어보시면은 개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 투입 비용은 확실히 변동비가 확실하니까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0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잘 보세요.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하여 80만 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공정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비율이 1대 2대 3이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만 원이라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림판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림판에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품을 티 계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제공품,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볼까요?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하여 80만 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보다 80만 원이 제공품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기초 제공품을 0이라고 놓고요. 기말 제공품을 8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공정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비율이 1대 2대 3이었다. 그러면은 제공품 차변에 해당하는 이쪽에 차변 계정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비율이 1대 2대 3이었다.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쪽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만 원이 됩니다. 자, 대변의 합계를 구해볼까요? 18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도 18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차변에는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의 비율이 1대 2대 3이었으니까 이 180만 원을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의 비율로 나누면 되겠죠? 1대 2대 3의 합계를 구하면은 6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료비의 비율이 1에 해당합니다. 1에 해당하니까요. 이것은 약분이 되죠? 1. 약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 그러면은 3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풀이에 보면은 이런 티 계정이 아니라 글자로 많이 풀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공품에 관한 티 계정을 그려놓고 차변에는 기초금액, 그리고 대변에는 기말금액, 이쪽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축구공, 맥주, 휴대폰, 비행기. 성격이 다른 한 가지가 있죠. 축구공이나 맥주, 휴대폰은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행기는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생산에 소량 주문 생산하는 것에 가깝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적합한 것은 4번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에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이쪽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다시 볼게요.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2,500만 원인데 제조간접비를 과소 배부한 것이 150만 원이다. 요것만 보면은 요것만 봐도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실제 2,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제조간접비를 첫 150만 원을 과소 배부했답니다. 그러면은 예정 배부했던 금액은 2,500에서 150만 원을 뺀 2,3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 바로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제조 지시서의 기계 작업 시간 500시간,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 기계 작업 시간당 5만 원. 이것은 불필요 자료예요. 불필요 자료지만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불필요 자료지만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제조 지시서의 기계 작업 시간 500시간이 들어가는데 기계 작업 시간당 5만 원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500시간 곱하기 5만원 하면은 2500시간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배후 예상했던 것대로 실제 제조간접비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답을 구할 때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발생액 2,500만원에서 과소 배부한 150만원을 차감하면 2,350만원으로 해서 바로 1번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13번을 보면은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화의 수입,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 네,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번, 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의 무상 공급. 왠지 이런 것은 과세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자선 사업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 노숙자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노숙자분과 이 사람은 특수관계가 없을 거고요. 특수관계가 없는데 어느 집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쪽에서 잘하고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특수관계 없는 자가 아니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을 했다면은 과세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했다면은 그것은 엄연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이 되고 세금을 걷어야겠죠. 하지만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4번 라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바람직한가요?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국가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해주면은 좋죠. 그쵸? 이런 것도 과세하면 안 되겠죠? 네,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재화의 수입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 2번 가나가 되겠습니다. 14번을 보면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산에게 1급만 시험 볼 것을 예상하고 시험 볼 것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문제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연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50만원이고 그 외의 매출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 거래는 없다. 자,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620만원이고 이 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은 4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27만원이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네, 전산 세무나 다른 여러 시험이나 아니면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자기 방법만의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산 회계만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 회계를 공부해서 이런 자료를 보면 당황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중에 전산회계 2급 가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게 될 거예요.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5회 전산회계 1급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가 미리 열어봤어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요.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서식을 보기 위해서 조회기간을 임의로 했습니다. 이런 조회기간이나 신고서를 납부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로 빈칸을 만들기 위해서 조회해봤습니다. 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에서 우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라면은 바로 여기 9번
9번에 해당하는 요 금액란에 오는 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건데요. 자, 지문을 볼까요?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중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150만 원이다. 네. 그리고 그 외의 매출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 거래는 없다. 영세율 거래는 없지만 다른 거래는 있을 수가 있네요. 과세 거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620만 원이다. 이쪽에 매입세액이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반 매입입니다. 일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620만 원 하면은 세액도 10%인 62만 원이 생기겠죠? 자, 위에는 영세율이기 때문에 세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매입세액은 620만 원에 10%인 62만 원이 세액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이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어디에 입력을 하면 될까요? 네,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곳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4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40만 원에 해당하는 4만 원을 입력하면은 이쪽에 매입세액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4만 원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납부세액이 27만 원이다. 납부세액이 27만 원이어야 되는데 환급이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58만 원으로 이것을 마이너스 58만 원을 27만 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매입세액 쪽에서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매입이 점점 많아질수록 점점 마이너스 금액이 커집니다.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생겨야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다고 볼게요.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요. 580만 원이 생기면은 580만 원을 넣어볼까요? 580만 원 하면은 세액이 58만 원 해서 납부세액은 아까 마이너스 58만 원이었는데 0이 됐죠? 그런데 납부세액이 27만 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27만 원, 세액이 27만 원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580에서 270만 원을 더 더해야 됩니다. 270만 원을 더하면은 850만 원이 되겠네요. 850만 원에 85만 원 하면은 납부세액이 27만 원으로 생겼죠. 자,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9번에 9번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이때 1000만 원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지만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입력해 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이 문제를 보았을 때는 바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런 서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서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 금액을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고 언젠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럴 때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서 지금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되는가? 세법에 해당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것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로써 이론시험을 다 풀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론시험을 보시면은 1번 쭉 지문 보시고 3번에 해당하는 지문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때 자본에 해당하는 종류,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 5가지 항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유계, 이잉여금 꼭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답에 보시면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알아야 되죠. 제가 처음 회계학을 공부했을 때 계정 과목도 모르고 재무상태표도 잘 알지 못했을 때 이런 하나하나 앞글자를 따서 외웠어요. 지금 같으면은 바로 그냥 습득이 돼서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자본의 수험생이잖아요. 그리고 또 수험생이니까 자본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앞자를 딱 따서 무슨 과목이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비유동자산은 투유무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내려볼까요?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그리고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권이나 전신처나 과위권은 글자에 보면은 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형자산이 아니라 전세권이나 전신전화 과위권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보증받았다가 나중에 나올 때 전세금을 다시 받고 나오잖아요. 그때 그 전세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전신전화 가입권은 요즘에는 없을 거예요. 예전에 가정집이나 회사에 그 전화번호를 가입할 때, 전화를 신청을 할 때, 전화번호를 신청을 할 때 전화국에다가 뭐 돈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취소하면 다시 반환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전신전화 가입권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수업 목적으로 보면은 전세권, 전신전화 과입권 뒤에 권리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보면 다 권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전세권이나 전신전화 과입권은 무형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고요. 그리고 3번 가격 하락 시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그리고 회복 시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답 3번에 이 지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이 지문이 종종 나와요. 초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재고 자산의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만 평가 손실을 환입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가법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최초의 장부 금액을 적었던 것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저가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겠죠. 기업의 자산이 갑자기 막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재고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재고 자산의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평가 손실을 환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이 되고 평가 손실 충당금 할인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 손실하고 비교하면서 알아둬야 될 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게 되고 그리고 비정상적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비교해서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자본 조정에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이 해당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다. 보시고요. 유가증권 아까 이것을 분계로 풀지 않고 바로 수식으로 풀었었는데요. 이 답지에 해당하는 이 수식으로 풀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분계를 알아야 됩니다. 분계를 알게 되면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런 수식으로 풀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시험장에 가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서 풀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적으로 머리로 이런 분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납니다. 분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분계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바로 이런 수식이 필요 없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 50만 원이 생기고, 그리고 처분할 때 이런 붕괴가 생겨서 60만 원이 생기는구나, 이익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1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것은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생기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서 1,050만 원 그렇게 붕괴가 될 거예요. 근데 단기매매증권은 이 수수료 비용이 생깁니다. 그것을 주의하시고요. 내리다 보면 자, 또 볼 게 있을까요? 유동성 장기부채. 이 답지에 해당하는 풀이의 글은 답에 해당하는 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나중에 전산세무 2급이나 전산세무 1급 시험 또는 다른 시험을 보실 때 이런 지문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더 내려보겠습니다. 네, 기말 제공품에 관한 쭉 문제가 있는데 답지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풀면은 헷갈리게 됩니다. 기초제공품 더하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공품 계정의 T 계정을 그려서 기초와 기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차변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런 것들을 그려 넣은 다음에 숫자를 하나씩 넣어 보세요. 기초가 0이었고 기말이 80만 원이 증가했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만 원이 발생했고 하면은 180만 원이고 그럼 차변 쪽에도 180만 원이 생겨야 되고요. 이 180만 원은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에 1대 2대 3으로 다시 나눠서 나누게 되면은 재료비가 180만 원 곱하기 6분의 1에서 3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T 계정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빠르고요. 더 내려가 볼까요? 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4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까 풀었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풀었던 그것들을 제가 오려 붙여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숫자를 넣어서 납부세액 27만 원을 나오게 하려면은 이쪽에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 생겨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생각해 보시면서 과세거래, 영세거래, 그리고 매입했을 때도 세금계산서 지분,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런 것들을 하나씩 넣어보면서 문제를 풀면은 훨씬 쉬울 겁니다. 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더하기 매입세액 불공제. 즉 매출세액은 쭉 이렇게 수식을 다시 옮겨가지고 다시 숫자를 넣어서 다시 뭐 나누기 10% 이렇게 쭉 했는데 어렵습니다. 신고서를 생각하시고 이대로 푸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론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산회계 65회 1급 답안을 이론 시험을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